미국이 보낸 청구서는 오산 기지 회의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표지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숫자만 있었어요. 방위비 인상률 9배. 그 서류를 건네받은 한국협상팀 대표는 잠시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준비해온 더 두꺼운 보고서를 상대편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표지에는 세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현황, 토지 공시지가, 환산 총액, 대미 무기 구매 누적 금액,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딱 한 줄. 주한미군은 한국의 필요가 아닌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주둔하고 있다. 미국 측 대표단이 그 마지막 줄을 읽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다니엘 코스타입니다.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실 수석 분석관, 지금은 워싱턴을 떠나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저는 한미 관계의 실제 내막을 들여다봤습니다. 공개된 발표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협상 테이블 안쪽에서 어떤 계산이 오가는지,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흔들려 했을 때 실제로 흔들린 쪽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펜타곤의 전략가들이 밤새 지도를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렸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 이야기는 협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끝은 전혀 다른 곳에서 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방위비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백악관 내부에는 두 개의 판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보는 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도 대신 계산서가 있었습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확신, 미국이 돈을 쓰고 동맹국들이 혜택을 누린다는 논리, 한국은 그 계산서에서 큰 항목 중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였습니다. 보호를 받으면 값을 치러야 한다는 논리, 부동산 계약서처럼요. 집을 빌려줬으면 월세를 내야 하고 경비를 세워줬으면 경비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펜타곤이 보는 판이었습니다. 그 판에는 계산서 대신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 위에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길목을 따라가면 한반도가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극동 전력의 압박이 집중되는 지점을 짚어가면 또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 전체가 측면을 의지하는 거점, 미국의 중국 봉쇄선이 시작되는 북단, 그 모든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분석가들에게 한국은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물리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지도에서 지울 수 없는 나라, 지우는 순간 판이 무너지는 나라, 같은 동맹 관계를 두고 두 개의 시야가 정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오늘의 숫자를 보고 있었고 다른 쪽은 앞으로 50년의 판도를 보고 있었죠. 그 균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오산 공군 기지에서 찍힌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공식 채널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특별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기지 한복판에 낯선 발사 시스템이 포착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즉시 알아챘습니다. EFPC, 간접화력 방어 능력 체계, 드론, 순항 미사일, 박격포탄을 인공지능이 동시에 탐지하고 분류하고 요격하는 차세대 방공 플랫폼이었습니다. 단순한 장비가 아니에요. 미군이 개발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린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문제는 그 장비가 원래 괌에 먼저 배치될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괌이 미군 태평양 전략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거점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태평양 서부의 전진기지,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를 지탱하는 허브입니다. 그 괌보다 2년이나 앞당겨서 한국 땅에 먼저 심어놓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던 바로 그 시기에 말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출력해서 동료에게 보여줬습니다. 동료는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떠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 깊이 박아넣고 있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장사꾼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고 전략가들은 말뚝을 받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그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맨해튼의 부동산 개발업자였죠. 아버지가 키운 회사를 물려받아 뉴욕 부동산 시장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계에서 협상이란 이기거나 털리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먼저 찾고, 먼저 압박하고,
상대가 방어 자세를 취하기 전에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해 9월, 그는 자비 3만 달러를 들여 뉴욕타임스 전면 광고를 샀습니다. 대통령도 아닌 민간인이 외교 문제에 대해 자기 돈을 직접 내고 입장을 낸 겁니다. 그것도 3만 달러나 되는 돈을요.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안보를 공짜로 누리고 있다. 미국이 더 이상 그 비용을 혼자 감당할 이유가 없다. 미국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로부터 3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 임기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1987년과 한 글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즉흥이 아닙니다. 선거 전략도 아닙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세계관입니다. 부동산 업자에서 대통령이 되는 동안 세상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그 논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동맹이란 함께 싸우는 전후 관계가 아닙니다. 서비스와 대금이 오가는 계약 관계입니다. 내가 경비를 서주면 상대는 경비비를 내야 한다는 거죠. 그 대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한다고 압박하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로우볼 전략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던져서 상대를 패닉 상태에 빠뜨리고 상대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협상에서 원하는 걸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바로 그겁니다. 정책이 아니라 협박이고 협박이 아니라 협상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전술에는 치명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상대가 무너진다는 전제입니다. 상대가 겁을 먹고 흔들리고 결국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전제. 유럽 국가들이 그랬습니다. 일본 총리가 워싱턴으로 날아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산기지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이 그 마지막 줄을 읽었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큰 소리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협상팀은 숫자를 꺼냈습니다. 독일은 미군 주둔 비용의 18%를 부담합니다. 일본은 약 50%. 그렇다면 한국은요? 70에서 77%입니다. 전 세계 미군 주둔국 가운데 압도적 1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칭찬하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조차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토 전체 평균 방위비 분담이 국내 총생산의 2%인데 한국은 그 기준을 이미 훌쩍 넘겼습니다. 그 숫자가 테이블 위에 올라온 순간 무임승차라는 표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7%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협상팀은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주한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그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수십조 원입니다. 임대료로 따지면 매년 수조 원의 가치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셈이죠. 이걸 방위비 분담금에 더하면 실질 기여도는 77%를 훨씬 넘습니다. 땅도 내줬고 그 땅 위에 건물도 지어줬는데 거기에 월세까지 더 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납부한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결국 미국 경제로 돌아갑니다. 미군 부대 안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급여, 군사시설 건설 비용, 미국산 물자 구매 대금, 이 돈들이 돌고 돌아 미국 기업과 미국 경제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한국이 미국을 위해 방위비를 내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한국이 미국 경제를 부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무기 구매 내역이었습니다. 한국이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를 구입한 금액은 약 40조 원입니다. F-3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아파치 헬기,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노스럽 그루먼, 이 기업들의 연간 매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면 입이 벌어집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에게 한국은 최상위 고객입니다. VIP 중에 VIP예요. 안보를 판다는 사람이 자신의 가장 큰 고객을 협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가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저는 그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반박을 준비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을 다시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협상 테이블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2025년 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나토 동맹국 전체로 향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중동 분쟁에 파병하라는 요구, 거절하면 주둔 미군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겠다는 압박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스페인은 버텼습니다. 영공 통과조차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죠. 독일도 미온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스페인과 독일의 주둔 중인 미군 기지를 폴란드와 루마니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유럽 안보를 떠받쳐온 주둔 미군 체계가 소셜미디어 게시물 하나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예측 불가능성 그 자체. 아무도 그가 실제로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나토 사무총장이 급히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회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무총장이 어떤 자세로 자리에 앉았는지 저는 보고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일부 동맹국들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외교적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고개를 숙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나자마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필요할 때 나토는 없었다. 동맹의 전략적 가치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직 파병 성적표 하나로 동맹을 줄 세운 겁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백악관 문을 나서던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확신했을 겁니다. 스페인이 결국 무릎을 꿇고 파병을 약속할 거라고 전 세계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국방부가 발표를 낸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내용은 짧고 선명했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 200문 도입 계약, 규모 3조 원, 납기는 미국 업체 대비 3배 빠름, 사격 통제 시스템 정밀도, 유럽산 대비 20% 이상 우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절정에 달한 바로 그 순간 터진 발표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은 이미 2024년 초부터 한국과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의 수년에 걸친 납기 지연, 기술 이전 거부, 고압적인 판매 방식에 지쳐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검토 소식은 오히려 스페인에게 완벽한 명분을 안겨줬습니다. 미국산 대신 한국산을 선택할 이유가 공개적으로 생긴 거죠. 협박이 계약을 막은 게 아닙니다. 협박이 계약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항이 더 있었습니다. 단순 구매가 아니었어요. 스페인 현지 방산업체와 한국 기업이 합작으로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술을 팔되 만드는 방법까지 함께 가르쳐 주는 거죠. 스페인 입장에서는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방산 역량 자체를 키울 기회를 얻은 겁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수십 년간 고수해온 원칙은 정반대였습니다. 무기는 팔되 기술은 절대 이전하지 않는다. 부품이 떨어지면 미국에서 공수해야 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해도 미국 기술자가 와야 하며 정비 매뉴얼조차 제한적으로만 제공합니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종속 관계를 파는 겁니다. 한 번 사면 영원히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나눴습니다.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차이가 유럽 전역에서 이야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계약한 상태였고 루마니아도 뒤를 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지를 옮기겠다고 압박한 바로 그 나라들이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고객이 된 겁니다. 미국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미국 경제 전문지 더 스트리트가 이 현상을 보도하면서 쓴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종속되고 있다. 미국 언론이 자국을 향해 쓴 말입니다. 그 보도에 미국 방산업체들은 반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강해지는 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의 주가는 60% 이상 폭등했습니다. 미국 방산 주가가 횡보하는 동안이요. 글로벌 투자 자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시장이 스스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협박이 광고가 됐습니다. 장사꾼의 계산기는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펜타곤에서 일할 때 전략가들이 진짜로 밤잠을 못 이루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수십 년 된 변수였고 억제체계 안에서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전략가들이 두려워한 건 한국의 침묵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9배 인상을 들고 나오고 주한미군 철수 압박을 반복하기 시작하자 한국 안에서 오랫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논의가 떠올랐습니다. 자체 핵무장론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이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극단적 목소리로 취급됐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라졌습니다. 동맹국을 계산서로 취급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동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반복되자 핵무장론은 더 이상 극단적 주장이 아니라 논리적 선택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미국 스스로가 만들어준 명분으로 한국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한국 국민의 안보 인식 자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그렇다면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한국이 실제로 핵을 만들 수 있느냐고요? 저는 이 질문에 단호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짓는 나라는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설계, 건설, 운영, 정비, 업그레이드까지 전 과정을 100% 독자적으로 해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의 손에 꼽힙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전 과정 독자 수행은 쉽지 않습니다. 원전 기술과 핵무기 기술은 뿌리가 같습니다. 핵분열 반응을 제어하는 원리, 농축 우라늄을 다루는 공정, 냉각 시스템의 정밀 제어, 이 모든 공학적 퍼즐의 조각을 한국은 이미 완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술과 인력이 그 증거입니다. 남은 건 오직 정치적 결심뿐입니다. 핵 보유국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면서도 뒤로는 한국이 정말로 그 결심을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핵분열 물질과 그것을 목표물까지 정확히 보내는 수단입니다. 먼저 핵분열 물질입니다. 한국의 원전들은 수십 년간 가동되면서 막대한 양의 사용 후 핵연료를 축적해왔습니다. 현재 원전 부지에 보관된 규모는 수만 톤에 달합니다. 지금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이 연료의 재처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협정의 테두리 안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군이 철수하고 그 협정이 사실상 무효화되는 순간 이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개월입니다. 수년이 아닙니다. 수개월이에요. 기술이 없어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절차와 과정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출된 플루토늄의 양은 수백 발의 핵탄두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이 숫자가 현실로 펼쳐지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동북아시아의 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요. 세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요. 이제 운반수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핵탄두 자체보다 그것을 목표물까지 정확히 날려보내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제어 기술, 유도 정밀도, 재진 입체 기술까지 요구하는 복합적인 난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현무 시리즈가 있습니다. 특히 현무5는 8톤이 넘는 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시험 발사가 공개됐을 때 지상에서 촬영된 영상이 있습니다. 핵이 아닌 재래식 탄두였는데도 충격파가 카메라 렌즈를 흔들었습니다. 발사 장면 자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탄두 자리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순간 현무5는 전략 핵미사일이 됩니다. 운반 수단은 이미 완성돼 있습니다. 제가 펜타곤에서 열람한 기밀 시뮬레이션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가 아니다. 한국을 1년에서 2년 안에 동북아시아 최강의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행위다. 저는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하나씩 대조해 봤습니다. 원전 기술, 사용 후 핵연료 보유량, 현무 시리즈의 완성도, 인력과 인프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면 북한 억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미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핵을 선언하는 날, 일본 내 핵무장론자들은 그 즉시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일본이 흔들리면 대만도 움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을 명분으로 핵 개발을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와 중동 전체가 핵 도미노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 지켜온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가 완전히 붕괴합니다. 그 체제는 단순한 조약이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 있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있는 정당성의 원천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도 함께 무너집니다. 방위비 몇 조 원 더 받으려다가 수십 년간 쌓아온 세계 질서를 잃는 겁니다. 여기서 주한미군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한미군을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방패로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동시에 한국이 핵무장이라는 선을 넘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브레이크이기도 합니다. 미군이 있는 한, 한국은 핵을 가질 명분도, 국내 정치적 동력도 줄어듭니다. 안보 불안이 억제되니까요. 그런데 미군이 떠나는 순간 그 브레이크가 사라집니다. 한국을 지키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한국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곁에 두는 겁니다. 냉혹한 진실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들은 한국이라는 잠재적 거인을 우리 안에 가두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을 스스로 열려 하고 있고 펜타곤의 전략가들이 밤을 새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야기를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숫자의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연설에서 주한미군 규모로 45, 0명을 언급했습니다. 실제 숫자는 28, 500명입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를 공개석상에서 말한 거죠. 실수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계산된 숫자입니다. 45. 0명이라는 규모를 들으면 사람들은 미국이 감당하는 부담이 훨씬 크다고 느낍니다. 28. 500명이 아니라 45. 0명이 한국 땅에 있다고 느끼는 거죠. 숫자를 바꾼 게 아니라 인식을 조작하는 겁니다. 부동산 협상에서 매물 가격을 처음에 높게 불러서 상대의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전술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진짜 장부를 들고 나오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한국은 장부를 준비해뒀습니다. 독일 18%, 일본 50%, 한국 77%. 이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칭찬하는 나토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이 압도적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무임승차라는 표현이 얼마나 황당한지 데이터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분담금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미군 운영 비용의 77%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가 멈춥니다. 수십조 원짜리 토지 사용권이 반납됩니다. 이게 역 레버리지입니다. 흔드는 쪽이 사실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구조죠. 장사꾼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돈의 영역에서 정작 더 많이 받아가는 쪽이 어딘지를 따져보면 그림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대주주가 지갑을 닫으면 회사가 멈춥니다. 이 관계에서 대주주는 한국입니다. 이제 기술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미국이 가장 강하다고 믿는 영역, 군사기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항공모함 11척, 핵잠수함 수십 척, 누구도 정면으로 맞설 수 없는 압도적인 해상 전력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해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배를 제때 고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 본토 조선소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놀랍습니다. 수리를 기다리는 미 해군 함정들이 항구에 줄을 서 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수개월, 길면 수년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해군의 군함들이 항구에 묶인 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첨단 무기로 가득한 군함이 정비를 못 받아 전력에서 이탈해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 제조업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조선소에 용접공이 없습니다.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합니다. 설비는 노후화됐고 신규 투자는 미뤄졌습니다. 한때 세계 제조업을 이끌던 미국의 기반이 경쟁력을 잃어버린 사이 그 빈자리를 채운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경쟁력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패권의 실제 작동 여부가 한국의 제조 능력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극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40척이 넘는 쇄빙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핵 추진 쇄빙선입니다. 북극해를 사실상 자국의 내처럼 장악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 쇄빙선들은 북극 항로를 연중 운항하며 자원 개발 거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45년이 넘은 낡은 쇄빙선 단 한 척, 그게 전부입니다. 세계 패권을 주장하는 나라의 북극 전략이 이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게 아이스팩트 구상이었습니다. 핀란드, 캐나다와 손잡고 쇄빙선을 공동으로 건조하겠다는 선언이었죠. 화려한 발표였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바로 알아챘습니다. 핀란드는 설계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선체를 연속으로 찍어낼 수 있는 조선소 인프라가 없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 도크의 규모, 블록 제조 능력, 탑재 장비 설치 기술,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갖춘 곳은 지구상의 손에 꼽힙니다. 거제와 울산의 도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핀란드와 캐나다를 앞에 세우고 화려한 발표를 하는 동안 실제로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펜타곤이 자존심을 내려놓은 겁니다. 미 해군 함정의 정비와 수리를 한국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MRO 사업이라고 합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미 해군 군함에 올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미 해군 군함의 엔진을 점검하고 녹을 닦고 배관을 교체하는 동안 미 해군 장교들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미국 해군이 자국 조선소에서 배를 고치지 못해 한국 도크로 군함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 해상 패권의 심장이 버지니아가 아닌 거제와 울산에서 뛰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펜타곤은 조용히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조선업만이 아닙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스팅어 방공 미사일,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한국산 반도체와 핵심 부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급망을 추적해보면 한국을 거치지 않는 미국 첨단 무기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인쇄회로 기판, 전력 반도체, 고정밀 센서, 전자광학 부품, 이 모든 것에 어딘가에 한국 기술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급이 단 며칠만 멈춰도 미군의 미사일 생산 라인이 마비됩니다. 며칠이에요. 수개월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 미군의 무기 생산이 한국 공장의 가동 여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과 SK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압박하는 이유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한국을 협박하면서 동시에 한국 기술 없이는 제조업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협박과 구애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으르렁거리면서 손을 내미는 사람. 그게 지금 한국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펜타곤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인도태평양 전략도 북극해 전략도 성립할 수 없다. 공식 문서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한국에 기술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을 인정한 거죠. 조선업에서 반도체, 배터리, 정밀 부품까지 미군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망 어딘가에 한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먹여 살린다고요?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의 패권을 수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무기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가장 먼저 동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에서 동시에 충돌이 벌어지면서 미국 방산업체들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의 미사일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에 달한 겁니다. 수주 잔량만 수십조 원인데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무기가 필요한데 정작 무기를 제때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세계 최강 방산업체들의 실상이 드러난 거죠. 동맹국들이 하나둘씩 기다리기를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전 세계의 눈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산 천궁이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날아오는 표적 30개를 상대로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천궁, 이는 그중 29개를 격추했습니다. 요격률 96, 7%입니다. 사실 나머지 한 발도 요격하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낙하할 것을 사전에 계산해 격추하지 않은 거였죠. 사실상 100% 완벽한 실전 결과를 낸 겁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미국산 패트리어트 팩3도 이런 실전 기록을 낸 적이 없습니다. 통제된 시험 환경이 아닌 실제 전장에서 날아오는 진짜 위협을 상대로 거둔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절반 수준입니다. 납기는 훨씬 빠릅니다. 미국 업체가 5년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계약 후 빠르게 배송을 시작합니다. 성능이 같거나 더 우수하고 가격은 절반. 납기는 3배 빠릅니다. 어느 나라가 패트리어트를 기다리겠습니까? 천궁이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지켜온 방공시장 독점 체제를 무너뜨린 한국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한국 무기에 유럽과 중동이 열광하는 이유가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술을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현지 생산을 허용하고 정비 기술을 전수하며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전쟁을 직접 겪어본 나라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기술을 숨기는 파트너와 기술을 나누는 파트너 중 누가 진정한 동맹인지를 그 답이 계약서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 나토 국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안보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커질수록 한국의 전략적 발언권도 함께 커집니다. 그리고 한국이 꺼낸 가장 충격적인 카드가 등장합니다. 하이코어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마하 6, 음속의 6배로 날아가는 비행체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극초음속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지구상에 손에 꼽힐 정도로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하6의 속도로 날아오는 물체를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탐지하고 대응하기 전에 이미 목표물에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이든 지상기지든 레이더 기지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이코어에 탑재된 기술을 들여다보면 더 놀랍습니다.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엔진을 동시에 입증했습니다. 초음속 구간과 극초음속 구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방식입니다.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면서 방어망을 뚫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요격을 위해 방어 시스템이 예측하는 비행 경로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워싱턴의 전략가들이 이 발사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뭘 느꼈을지 저는 압니다. 한국을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걸 직감했을 겁니다. 마하6은 단순한 속도가 아닙니다. 강대국의 간섭을 뚫어내는 주권의 속도입니다. 한국형 방어 삼축 체계가 완성됐습니다. 독자 정찰 위성이 하늘을 덮고 엘르셈이 탄도탄을 요격하며 현무 시리즈가 지상을 겨누고 있습니다. 미국이 떠나도 한국은 독자적으로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펜타곤은 공식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무기를 사는 고객이 아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무기 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공동 설계자다. 고객에서 공동 설계자로 이 표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러시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손을 잡았습니다. 무기를 주고 병력을 받는 거래였죠. 표면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한국을 압박하는 구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구도를 정반대로 읽습니다. 푸틴이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 경제를 들여다보십시오. 현대차가 철수한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부토바즈의 자국산 라다도 중국산도 러시아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빠진 자리에 중국산 가전이 들어왔지만 품질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이 끊기면서 러시아 산업 현장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푸틴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그건 두려움에서 나오는 소음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돌아오기를 속으로 바라면서 밖으로는 강한 척하는 거죠. 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전쟁 중 제재를 가한 국가의 기업 자산을 국유화하는 건 역사적으로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한국 기업 자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못한 겁니다. 한국의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기술이 권력인 시대에 한국은 러시아에게도 이미 무서운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을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합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K방산 벨트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나토의 실질적인 무기 공급처 역할을 한국이 맡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동맹을 흔들고 유럽에서 발을 빼려 할수록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할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밀수록 더 단단해지는 나라입니다. 린치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축을 고정하는 작은 핀입니다. 그 핀 하나가 빠지면 수레 전체가 무너집니다. 한국이 그 핀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빠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중국 봉쇄선의 북단이 통째로 잘려나갑니다. 일본은 측면이 완전히 노출된 고립된 섬이 됩니다. 중국 해군은 제1도련선을 돌파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합니다. 오키나와와 괌 사이의 방어선이 흔들립니다. 미국은 하와이 방향으로 밀려나야 합니다.
그 시점부터 태평양 패권을 되찾기 위해 미국이 써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수조 달러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몇 조 원을 더 받으려다가 수조 달러짜리 전략 자산을 잃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장사꾼이라면 이 계산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군 기지를 빌려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국토가 첨단 감시 및 방어 자산으로 촘촘하게 덮인 침몰하지 않는 대륙형 플랫폼입니다. 항공모함은 움직입니다. 격침될 수도 있고 항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코앞에 고정된 채 레이더와 정보 자산을 쉬지 않고 가동하는 거대한 전략 거점입니다. 그 거점을 포기하는 건 미국이 스스로 태평양 지배권을 반납하는 겁니다. 지도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미군 철수 카드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맞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핵무장 선언의 명분을 얻습니다. 동북아시아 핵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가 붕괴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흔들립니다. 또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현대차, 한화. 이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철회하는 날,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부활이라는 꿈도 함께 사라집니다.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공장이 멈춥니다. 공약이 무너집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결말이 없습니다. 이게 코리아 쇼크의 실체입니다. 협박하는 쪽이 사실 더 많이 잃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입니다. 소셜미디어에 글 하나를 올리고 세상을 흔들고 기자회견장에서 폭탄 발언을 날리며 다음날 또 다른 말로 어제의 말을 뒤집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가 그 다음 수를 읽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혼란을 만드는 거죠. 한국의 외교팀은 그 즉흥성을 즉흥으로 맞받아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를 던질 때 한국은 수천 페이지 문서를 꺼내놓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자구 하나하나, 국제법 조항 하나하나를 들이밀며 요구가 왜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지를 조목조목 증명합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흥분도 없습니다. 오직 논리와 데이터만 있습니다. 워싱턴의 베테랑 협상가들조차 당황했습니다. 한국 측 자료가 너무 완벽해서 틈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강권형 협상가가 원하는 건 상대의 감정적 반응입니다. 분노하고 흔들리는 상대를 보면서 우위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법전을 들고 나타납니다. 강권형 협상가가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때릴 감정적 약점이 없을 때입니다. 한국이 활용하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미국 내부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빼려 할 때 한국은 미국 의회를 움직였습니다. 미국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군대를 뺄 수 없게 의회가 법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한국이 미국 내 지한파 의원들과 꾸준히 관계를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칼을 직접 들지 않고 상대의 칼로 상대를 막는 겁니다. 외교 전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이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1년 이란이 한국 선박을 억류했습니다. 협상이 길게 이어졌고 이란은 온갖 조건을 들이밀었습니다. 협상이 마무리될 즈음 이란이 황당한 청구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억류 기간 동안 선박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청구한 겁니다. 원래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죠. 보통 나라라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줬을 겁니다. 한국은 거부했습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국제법적 근거를 들이밀며 부당한 요구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도 원칙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그 원칙이 지금 워싱턴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조약을 철저하게 준수해온 모범 국가라는 사실이 역설적인 무기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이런 논리가 성립합니다. 우리는 모든 약속을 지켰습니다. 깨뜨린 건 당신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명분도 당신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이 논리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이 싸우는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 한 명이 아닙니다. 국제 여론, 미국 의회, 동맹국들, 글로벌 미디어, 모든 청중 앞에서 한국은 가장 도덕적이고 논리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하려는 사람과
국제 질서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는 나라. 이 싸움에서 누가 고립되는지는 자명합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70년 전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밥도 총도 콘크리트도 남의 것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미국의 군함을 수리해주고 미국의 미사일에 들어갈 반도체를 만들고 유럽의 방공망을 채워주고 러시아 경제가 그 복귀를 기다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70년의 여정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 수치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를 떠받치는 기둥 하나가 바뀐 겁니다. 한국은 이제 보호받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간절히 필요로 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말했고 기술로 보여줬으며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채찍이 날아오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협박이 강해질수록 한국이 필요한 나라들이 늘어났습니다. 압박이 셀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올라갔습니다. 거제와 울산의 용접 불꽃이 꺼지는 날, 미국 해군의 군함도 함께 멈춥니다. 한국의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날, 미국의 미사일 생산 라인도 함께 멈춥니다. 한국 기업들이 짐을 싸는 날,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부활이라는 꿈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닙니다. 밤을 새우며 지도를 들여다보는 펜타곤의 전략가들입니다. 주한미군이 오산 기지문을 닫는 그날, 닫히는 건 기지문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가 함께 무너집니다. 미국이 스스로 가장 중요한 말뚝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계가 알아보기 시작했으니까요. 협박은 사라집니다. 실력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7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면서도 준비했고 외면당하면서도 실력을 쌓았으며 협박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 앞에서 이제 세계가 멈춰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